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오전 11시를 막 넘기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출연자 이은주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여러분들에게 이은주 의원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찍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서 변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시카고의 미 전역에서 유수한 법학전문대학원인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고 그 뜻한 바 있어서 정계에 투신해서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이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고 전위의 인물로 그러니까 아주 맹장으로 싸워온 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은주 의원이 잘 나가는 정치인인데 21대 작년 4.15 선거에 영고진 고향 부산 영도구에 부산 영도구는 저도 거기서 2년이 돼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인데 맞아요. 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걸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이 공천 과정이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특히 부산 지역의 작년에 이 야당 공천은 야바위 판 공천이에요. 네. 이거 확실한 사람을 공천하지 않고 저 변방의 무용고지에다 갖다가 그냥 내리 꼽듯이 거기 가서 하면 하고 말려면 말라. 제가 보기에 아마 속으로 피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능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천여 표 차이로 아주 낙선을 해가지고 그러나 이은주라고 하는 정치인의 저력을 불모지에 가서도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나와주셨는데 우선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좀.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찬종 TV에 오늘 처음 왔습니다. 박찬종 대표님은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렸을 때 제가 영도의 대평초등학교. 원래는 제가 그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 졸업할 때쯤 제가 영도로 왔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조선소, 대동조선소 다녔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대동조선소? 네, 그래서 그 대동조선소에 다니면서 아버지가 거기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영도에서 이제 터를 잡고 살 때 영도에 그때 이제 총선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총선할 때 대표님 그때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기억이 납니다. 네, 아주 반갑고요. 저는 아버지 사업가고 또 기업인으로 평생을 사셨던 그러다가 부침도 있고 IMF 때 또 망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평생을 경제계에 투신하셨던 아버지의 또 피를 이어받아서 사실은 공부 끝내고 저는 변호사 자격이 있었지만 기업인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업인으로 있다가 정계에는 기업인 인재형, 경제인 인재형 입으로 정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자. 그래서 제가 사실 나라 경제를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을 그런 면에서는 단점도 있으시지만 존경을 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어쨌든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고 그래서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아는 사람들하고 이 사석에서 얘기할 때에 이은주 의원 같이 대학 국내 서울대학 나와가 사법고시 도전해서 사법연수 나와서 변호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판검사나 즉각 개업하지 않고 다시 미국에 가서 그 법학대학원의 학위에 도전하고 귀국했다. 이런 사람을 좋은 의미에서 저는 악발이라 그래요. 악발이. 기업인. 이은주 의원은 제가 좋은 의미로 규정하는 악바리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기질대로 문재인 정권하고 싸움에 있어서 프론트라인, 전위부대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공적에 대해서 제가 일단 경의를 표하고 자, 이제 이은주의 직설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정확하게 179일 남았는가? 180일이 깨졌어. 179일. 그러니까 6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여당 내부도 뭐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야당 내부도 좀 그렇고 또 여야 간에도
아주 돌발적인 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뭐 엉뚱한 일로 고발을 사주했다, 고발을 교사했다, 뭐 이런 혐의로 아주 시끄러운데 이 판과 내년 3월 9일 대선 전망에 대한 이 의원의 직설을 한번 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사실은 이게 지금 2파전 양당 구도로 가는 듯하지만 어떨 때 보면 정말 이렇게 위태위태해서 이러다가 4파전 가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위태위태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민주당은 지금 보면 이재명이 굉장히 유력시 되는데 물론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현재 상황을 보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는 이 LH 사태와 이런 것에 힘입어가지고 야당이 굉장히 유리한 선거가 대선에서 전개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저는 객관적으로 저는 한 6대 4 정도로 우리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일단 밑바닥의 정서는 뭔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대로는 안 된다.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반기업 정서 이대로 가면 이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자영업자들도 그대로 갈 수가 없고 부동산도 이대로 가면 도저히 집을 마련할 수가 없고 이래서 살 수가 없다. 일자리도 전망이 없다. 물론 코로나 탓도 있지만 이들의 정책도 심각한 실정과 이 사회주의적인 이상한 정책을 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거기다가 위선적인 이런 이상한 자기들이 말한 거하고 스스로의 이 부패하고 완전히 이 앞뒤가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국민의힘, 그 대안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고 있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사적 이익으로 재보궐선거 때는 몰아주자라고 했다가 심판하자라고 했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그 대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도 이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프레임이 부동산과 관련된 프레임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LH 사태에 대해서 비판하던 그 시각이 국민의힘도 역시 똑같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국민들이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러면 경제를 국민의힘은 살릴 수 있나?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정권을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새로운 정권이 오는 거잖아요. 좌파지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이후의 정권이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하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점이 맹점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민주당은 경선을 하면서 300만 명의 선거인단을 모았어요. 300만 명. 그러면 그 식구들까지 합하면 4명씩만 자기들이 그걸 한다고 해도 300만 명 곱하기 4 하면 1200만 명의 조직을 세력을 확보를 했다. 경선을 하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여론조사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사상 누각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조직화와 세력화를 이미 구축을 한 상태. 거기다가 여당이죠. 그리고 우리는 내부의 분열이 심각한 상태. 그리고 당의 정권을 잡으려면 당의 어떤 국민의힘 자체의 집권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당 자체가 너무나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곤란하다. 지금 일반 유권자들의 뭐 심리를 제가 함부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권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대고 믿어야 할 때가 원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이나 그
이후 6.29 선언에 이르기까지 저 야당을 한 사람인데 그때 유권자들은 그 야당이 주장한 데서 박수를 쳤고 이러자 그러면 따라하고 이게 1,000만 명 개헌서명 운동하자 그러면 호응을 해주고 그 믿고 따랐다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당을 믿고 따른다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자꾸 중도가 어떠느니 그 조직을 어떻게 하느니 이제 이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국회의원들이 전부 웰빙 기절에 찌어졌어. 웰빙 기절이 아닌 이런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 이런 당이니까. 그러니까 이 의원이 비록 국회에 진입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유력한 말하자면 당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이런 우려를 불씨하기 위해서 국민의힘당을 더욱 국민 쪽으로 조직화하고 이게 전투적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에 이 의원의 역할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에 대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일단 아직까지 저는 뭐 특정 캠프에 몸을 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특정 캠프에 이렇게 줄을 설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제가 국민적으로 또는 우리 당원들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게 설득력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치우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정 캠프에 몸을 담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1등하는 후보가 너무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이럴 때는 제가 대외적으로 편을 들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너무 분열되지 않도록 너무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할 때는 좀 비판하기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부추겨 주지만 어떤 이제 이 본선을 가게 되면 이제 저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결정적으로 본선을 가기 전에 경선 국면에서 제가 볼 때 꼭 이 사람이 되어야 이분이 되어야 후보가 되어야 본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면 저도 경선에 뛰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지리멸렬한 상태로 가서는 저는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 방송을 나가든 아니면 또 이현주 TV를 통해서 제가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호소를 하든 아니면 이제 각 캠프 또 주요한 캠프에다 제가 조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또 이제 또 전략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아주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여 동안에 해온 종북 주사파적 사고를 정책에 반영하고 친중 사대주의에 찌들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도 약화시키고, 그래요. 이게 종북적 색깔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그 수호 세력들, 이를 허물려는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당이 그 목표를 물론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고 나면 분명히 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그 각도에서 보면 주택 문제, 취업 문제, 무슨 윤석열 문제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지역적인 이 지역적인 이 근본 문제를 희석시키는데 이 정권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야당도 자꾸 따라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정권은 48년 8.15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다.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고 친일파와 결탁한 정권이다. 그러니까 김일성 정권만이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유일 합법 정부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73년이야. 어제 9월 9일이 그게 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날이니까 73년에 때 73년 동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자 떼야지 전제군주국 모든 걸 떠나서라도 이 200개 나라 중에 지금 전제권을 행사하고 세습 체제를 유지하는 게 저기 유일한 김씨 일가들이에요. 근데 모든 걸 떠나서 그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마땅치 않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 정권을 어떻게 추앙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20대, 30대, 특히 40대는 이 정권 핵심들에게 현혹돼 버려요. 그 지지율 조사하면 문재인이 최고라는 게 계속 높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교조 이 40대는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역사 교육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릇된 게 입력돼 있다.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이 아주 전략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세게 국민의 각인을 시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요, 이번 정부의 역할, 이제 쭉 보면 이제 괴멸, 보수 괴멸이라는 얘기를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180석이죠. 180석. 여당이 180석인데, 사실은 이번 정부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집권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이 들어서야 우리가 집권을 해야 뭘 좀 중단을 시킬 수 있어요. 이런 추세를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막 폭주하는 요 추세를 좀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된 정권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닦는 거죠. 이 가는 방향을 꺾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권이 매우 중요하다. 좀 과도기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번 정권이 많은 역할을 하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번에 대통령이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통령의 상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좀 내 마음에 딱 드는 대통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대통령을 막는데 저는 이번 대통령은 그 중간 중간 역할로서 일단은 만들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세우는 그 단계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이 사람은 매우 그 포퓰리스트적인 성격을 가진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내부적으로는 매우 이렇게 좌파적인 생각도 갖고 있고 막 이렇지만 또 겉으로는 아주 아닌 척 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 굉장히 좀 이렇게 비열한 측면을 갖고 앞뒤가 다르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에 비하면 굉장히 순진한 편일 수도 있는 이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또 이재명 후보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뒤에 배후에 민노총이라든지 이 사람 자체도 자체지만 배후에 경기도를 배경으로 하는 민노총이나 동부연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지 기반으로. 그래서 동부연합은 뭐냐면 이 주사파 세력들인데 이석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석기를 비롯한 경기도 동부연합이라는 그 세력,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본산입니다. 그 세력이 경기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력인데 그 세력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민주당으로 다 이렇게 흡수됐거든요. 많은 세력들이.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 기반으로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노총도 마찬가지고, 민노총 안에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경기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경기도의 민노총 세력들이 가장 강성입니다. 근데 이들이 민주당 안에서도 노동 세력 중에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름에 택배 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국민의힘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사실은 어떠한 여론전도 펴지 않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민노총이 택배 노조를 장악하는 사업을 벌인 겁니다. 그 택배 노조 파업의 본질은 뭐였냐 하면 바로 택배 노조를 민노총이 장악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그 배후에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민노총 안에서도 가장 강성인 세력들이 가장 강성이고 가장 좌파적인 세력들이
민노총 안에서 택배 노조 파업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들이 왜 그것을 이번 여름에 했느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헤게모니 싸움을 그 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민노총이 훨씬 더 왼쪽으로 갈 것이고 훨씬 더 왼쪽으로 가고 강성인 세력들이 이재명을 그 어떤 그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세력 확장을 해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은 몰라요.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국민의힘 안에 이런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도 별로 없고 또 이런 것을 사실 하려면 언론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우파 언론들하고 연합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여론전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상대하는 다른 노조 세력들이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 있고 또 여론전을 통해서 경기도 안에서도 이것을 싸워나가는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우 심각하게 봐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친중 4대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바이든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양은 상당히 이제 중국하고 완전히 이제 선을 긋고 외교 전략을 갖다 확실하게 중국하고의 관계를 딱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권을 갖다가 제대로 잡고 바로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분명히 외교 전략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마지막 화두로 이렇게 조금 절대 가벼운 건 아니지만은 간략하게 말씀드릴 게 이제 부산 연고자 이슈가 하니까 그 작년 4.7 지방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업 지도선을 타고 가덕 신공항에 가가지고 네. 여기에 공항을 반드시 짓는다. 그러니까 여당이 그거를 이제 부산에다 대고 시민들에게 현혹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그 표에 반영은 안 됐지만은 네. 그 야당 시장이 됐다. 그러니까 그 아마 시장 선거에 깊이 관여했으니까 이 의원이 그 저것이 야당 시장이 뭐 어떻게 하는지 그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저것이 대통령 선거 표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어찌 생각하세요? 뭐 이제 가덕신공항은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여야가 막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일종의 자존심 싸움처럼 이제 돼 버렸어요. 마치 옛날에 세종시나 충청도에서 수도 이전 문제가 그 지역의 자존심 문제가 돼버린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이게 정치권의 책임이죠. 사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한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대선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가덕신공항 때문에 부산에서 민주당을 찍는다.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누가 되든 간에 될 거는 되고 안 될 거는 안 된다라고 부산 시민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덕신공항도 이게 되려면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경제가 살아나야 공항도 되려면 되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잘 되고 기업들의 물류라든가 이런 게 활발해져서 수요가 늘어나야 공항도 수요가 생겨서 공항도 이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투자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뭐 정치적인 구호는 요란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부산 입장에서는 부산의 그 어떤 이슈는 부산의 그 뭐 아시다시피 사상공단 또 여러 이제 신호공단 이런 녹산공단 이런 쪽에 부산이 공단이 많습니다. 또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50% 정도가 지금 거의 다 그 이상이 지금 뭐 사실 개점 휴업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날 거냐 그들한테 희망을 주는 세력 그들한테 저는
표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항도 그렇게 따라갈 거라고 보고. 지금까지 이현주 의원의 직설 시간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많은 꼭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끝으로 시청자들에게 마무리 인사 말씀을 하시죠. 네, 제가 아까 그 대선이 참 어렵다. 그거는 이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 그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이겼으니까 우리 그냥 이대로 가면 아무렇게나 해도 이긴다 이렇게 하고 무조건 우리가 잘못해도 무조건 우리 쪽 편을 편들면서 박수만 치는 그런 상황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지지자들이 냉정하게 또 이래 비판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이렇게 조금 자성을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이라도 사실 늦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밑바닥에는 애국심과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위에 어떤 여러 가지가 미흡하지만 그 힘이 만약에 조금만 딱 발현이 되고 그 애국심을 누군가가 불만 잘 붙이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민의힘이 미흡하죠. 그렇지만 이거를 그렇다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지하시는지는 말고요. 잘못할 때는 비판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가 스스로 국민들한테 봤을 때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민주당도 잘못하지만 우리도 잘못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고 이 전반적인 국민들한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더 이렇게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자 이런 분위기를 밑바닥에서부터 우리 지지자들도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치인들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이현주 TV에도 많이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박찬종 대표님 함께 했는데 더 건강하게 또 올해 또 건강하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대한민국 위해서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현주 의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우울하고 부정적 생각을 해왔던 거 아닌가 싶은데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갖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